제5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새벽에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어선이 전복되어서 현재까지 11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된 상태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들이 생겨서 불안합니다. 관계당국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 및 구조 그리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경기방송 김계령 기자의 질문.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그런데 현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연출하고 경제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그 해법을 고민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모두 발언의 4분의 3을 차지할 만큼 금년에는 경제 회복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위에 김계령 기자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며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경제 기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복지부 장관이나 여가부 장관의 목까지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분배 위주의 정책이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백드롭에는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크게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감개가 깊으면서도 저게 내가 2010년에 춘천을 나오면서 썼던 말인데, 그때 내가 내건 함께 잘 사는 나라는 꼭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성장도 함께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기업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상공인도, 일반 국민, 서민들도, 노동자도 이렇게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느덧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분배 위주의 포용국가로 불갑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는 저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좀 차용해 쓰겠다고 얘기하더니 요새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함께 잘 사는 나라를 국정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했건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정 지표가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내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함께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포용국가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는 시장의 역할과 기업의 활력이 빠져 있습니다. 혁신 성장을 말하고 기업의 혁신을 말했지만, 정작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은 이 철학을 가져야 된다. 철학을 바꿔야 된다고 말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발하게 부추기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이게 하면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가 살아나며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 국정지표를 말하면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합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고 정부는 노조가 무서워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결이든지 탄력근로제 운영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집단적인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말했고 또 소위 주권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를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고 주변에 패권 세력을 만들고 바로 이들이 호가호의를 해서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독대해서 군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낳게 해서 지금 전 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고 이것이 패권주의의 폐해입니다.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갖고 대통령은 국회와 국정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내각의 장관들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줘서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래서 절실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에서 정치개혁에 대해서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은 정치개혁이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각종 사회개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께서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개혁에 대해서 작년에는 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특히 정개특위에서 지금 한참 논의가 진행 중이고 거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 문제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정치권의 가장 화두인 정치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고 그 첫 출발은 정치개혁이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선거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9일 정개특위 산하 선거제 개혁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의 보고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민적 요청이자 시대적 요구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약속 이행만이 남았습니다.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분명히 합의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을 넘어서 역사에 남을 과오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 정당과 정치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개혁을 거부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고 대한민국 개혁의 첫 시작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는 청년에는 관심 없고 민노총만 챙기는 정부였습니다. 반청년 친민노총 정부였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라는 건데요. 통계를 자의적으로, 아주 자의적으로 대통령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가계소득은 상위 40%만 늘고 나머지는 줄었습니다. 있는 놈만 더 벌고 없는 놈은 죽으라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정책입니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 전체 파이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의 몫을 빼앗아다가 민노총 같은 데 갖다 주는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현실인 것입니다. 청년 문제도 통계 해석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청년 고용률은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 청년 고용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게 왜 실질 고용률이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취업이 아예 안 돼서 구직을 포기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공시학원에 다닌 사람들은 원래 통계에서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청년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20대가 청년 고용률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한테 지금 뿔이 나 있는 것입니다. 젠더 문제 통계도 편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대통령은 20대 젠더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을 근거로 우리나라 젠더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 높은 것을 20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말입니까? 20, 30대가. 20, 30대 젠더 문제하고 1, 2급 고위공직자 남녀 비율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지방직 공무원 최근 10년간 신규 임용자 남녀 비율을 보면 이미 여성 초과입니다. 2008년에 남자 47%, 여자 53%인데 2017년에는 더 벌어져서 남자 43%, 여성 57%, 여성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현실은 이런데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이 낮다고 해서 20, 30대까지 책임을 물으니까 이 대통령은 20, 30대 고민은 전혀 관심 없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 실업 늘리고 민노총 밥그릇만 더 보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 기성세대 남녀 문제를 청년층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청년층에 지금 속만 부글부글 끓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이 문재인 정부 운동권들도 민노총과 공생하고 있는 한패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가면을 벗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정은 방중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긴 하지만 상국은 아닙니다. 어제 방송에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도 크게 났던데요. 중국 CCTV 방송이 시진핑이 말할 때 김정은 받아 적는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마치 선생님 가르침을 받아 적는 학생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걸 보는 우리 이웃 나라들, 국민들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중국의 이웃 나라들은 중국이 이웃 나라들을 상하관계로 보는 중화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잡는 김정은 모습이 비단 북한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김정은 화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오버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일본 국민들은 김정은 자리에 아베 총리를 연상시켜서 볼 것입니다. 중국이 이웃나라로부터 존경받고 진정한 평화 호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정부는 CCTV 방송에 경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힘주어 말씀하신 것 중에 개천에서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국정이 기조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이 승천되기 위해서 바라는 것은 공정한 교육제도 그리고 공정한 인재 등용의 원칙이 서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이 최근 교육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 개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용이 되어야 될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부터 전국 일제고사식 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7년 만에 최근 기초학력 저하 논란이 일자 결국 서울형 기초학력진단 평가라는 것을 다시 만들겠다고 작년 12월 11일자로 선언했습니다. 교육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오락가락하면서 결국 지난 몇 년간은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성취도 평가 통계마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조희영 교육감은 한술 더 떠서 학교에서 선생님 명칭을 님이나 쌤으로 바꿔서 학교 내 수평적 문화를 만들겠다는 불효불급한 정책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개천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는 교육정책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이념적 정책으로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과 관련해서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공익제보에 따르면 능력이 있는 지역의 여성 인재가 정치에 도전하려고 하니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 비서관 출신 브로커가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당비도 수천만 원 내야 되는 불공정한 민주당의 시스템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대해 입을 막기 위해 재령으로 화답한 민주당은 이미 개천의 운동권 기득권으로 복개공사를 두텁게 해서 용이 올라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여당 내 이런 불합리한 사정부터 시정하시길 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개천용이 올라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신 소신과 철학과 맞는 그런 인사들과 일하셔야 됩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의 개천에서 용인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실제 트위터상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따옴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며 출혈 경쟁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을 만드는데 힘을 쏟자. 따옴표 닫고. 대통령께서는 개천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시고 그 핵심 참모이면서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은 개천에서 용이 되기 위한 그런 일련의 노력들을 단순히 출혈 경쟁으로 치부하며 경쟁 자체를 비하하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사법고시를 보지 않았다는 조국 수석의 선택과는 달리 많은 젊은 세대는 공정함에 기반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등용 시스템을 원합니다. 본인이 개천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서 개천용이 되고 싶어하는 능력 있지만 빽이 없는 젊은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일 때도 그랬다니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극적인 무대 뒤편엔 오직 선수들이 흘린 노력의 땀만 있었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국민에겐 큰 배신감마저 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이끌어갈 우리 체육계가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직 제2,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입니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CCTV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본인 취임 전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동계올림픽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빙상적폐를 비호하는 정치권 인사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있다면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1일 새해 담배식에서 바른미래당은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체육계 성폭력 건절 TF를 구성하고 발족시켜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이 없는 깨끗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청년위원장이신 김수민 최고위원과 제가 여성 최고위원으로서 TF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TF는 무엇보다 성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지도자는 선수에 대해서 갑입니다. 훈련과 대표 선발 등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남용한 지도자들의 비위 행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말한 사람만 손해본다는 선례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잘못들이 관행처럼 고착되어 온 것은 아닌지 앞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등 각종 스포츠 훈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선수들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해답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체육인 성범죄 건절 TF, 우리 바른미래당의 TF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1월 15일로 소집기한이 만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가기 직전에 바른미래당의 중재 노력으로 인해서 12월 27일 그나마 몇 가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여야 간에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월 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 두 가지를 5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노력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아시다시피 최재성 국조위원장이 연일 유치원 3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유감입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의 개최를 철벽같이 막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연장선상에서 16일부터 홍영표 원내대표가 소집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이 1월 임시국회마저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의 경우에 자유한국당마저도 미온적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에 연루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영필이 국정조사를 같이 요구했고 같이 관철시켰던 야당으로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살에 잘못된 점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16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려면 오늘 중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판교 테크노밸리에 푸드트럭을 몰고 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하는 순다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직장인 여러분들께 민심 녹차, 개혁 커피, 연동형 둥글레차, 비례대표 코코아를 대접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도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한 300여 잔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아주 우리 당직자들 고생 많이 했는데 대박이라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제가 경기도지사 때 조성했던 최첨단 산업단지인데 최근 매출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매출이 77조니까 지금 80조, 100조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연 세 번째 매출입니다. 제가 당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든 테크노밸리 그 디자인 그대로 지금 돼서 첨단 IT 산업의 메카가 돼서 판교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만 7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고 그중에 70%가 20대, 20에서 30대 젊은 층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판교와 같이 미래산업, 기술산업을 발전시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의 정치개혁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은 계속 전국을 돌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 캠페인을 여는데 다음 순서는 14일 월요일 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총 앞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 여기 아니고 한국노총 앞에서 열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여의도니까 우리 기자들도 많이 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